BYD의 차량이 하이테크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격을 봤을 때 그래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관세가 8%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희석이 된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전기차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BYD가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의 지금 전기차 수준과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 BYD의 상황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해외 수출을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BYD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테크 그러니까 고기술력의 업체는 아닙니다. BYD는 적당한 기술력으로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괜찮지 정도의 느낌의 차량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BYD의 가장 주력 차종 3개 정도를 찾아보면은 아토3 지금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그 다음이 이제 시굴 경차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파크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돌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제 폭스바겐의 폴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런 차종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가격대가 7만 위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300만 원 아토3 최고 트림이 대략 한 14만 위안 정도고 하니까 이제 2,600만 원 요 정도니까 이거는 이제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타셨을 때 이거 좀 별론데 해도 가격을 보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정도가 되는 그런 차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집에 이제 세컨카 서드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잠깐 동네 마실이라든가 뭐 시장 보러 뭐 먼데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런 개념인가 보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겁니다. G20 국가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뭐 10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위 이상에서는 BYD 차량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0가 좀 넘습니다. 뭐 14,000, 뭐 13,000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남미 국가 이런 데가 역시 여기도 $10,00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컨카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한 대를 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YD 같은 차들이 다목적으로 쓰고 가격도 이제 그런 데는 중국하고 완성차 FTA가 돼 있으니까 뭐 최대한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좋아요 인기가? 네, 남미 같은 데서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렇지 남미는 또 따뜻하잖아. 따뜻하기도 해서 이제 LFP의 단점도 많이 희석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4년도 브라질 올해의 차는 BYD의 돌핀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데는 좋죠. 그러니까 중국 BYD의 최대 장점은 이 대략 $10,000에서 $15,000 정도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기 좋은 차를 정말 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한국은 이제 그걸 좀 넘어섰잖아요. 1인당이. 대부분 $25,000에서 $30,000까지 가시잖아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보통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요, 대략 $20,0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성 품질 부분이 좀 더 중요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YD 쪽은 사실 이쪽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차를 만든 지 BYD에서 차 최초로 나온 게 2006년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만든 데예요. 현대기아도 이제 60년, 70년 만들어서 이제야 좀 괜찮다는 소리 듣는데 50년 정도 됐을 때부터 20년 만든 데가 좋은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BYD의 차량이 하이테크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격을 봤을 때 그래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관세가 8%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희석이 된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BYD 그러면은 이번 아토3로 자리를 잡을까요? 위협이 될까요? 한국의 현대기아차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아토3는 한국에서 잘 안 팔릴 것 같거든요. 사실 아토3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캐스퍼 EV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기아의 EV3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EV3 최저로 사면은 3,000,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400만 원 정도예요. 옵션이나 뭐 편의상 이런 걸 비슷하게 넣으면은 아토3 플러스 이제 최고 트림을 사야 되고 얘는 한 3,100만 원, 3,000만 원 뭐 요 사이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의 차이면은 BYD를 얼마나 아토3를 선택하실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근데 이제 뭐 BYD의 시굴이나 돌핀 같은 게 들어오면은 캐스퍼 EV하고 가격대가 한 2천만 원대잖아요. 2천만 원대면은 200만 원에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0만 원이면 여러분 10%예요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판매가 되지 않을까. 돌핀이나 시굴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왜냐면 저렴한 차. 네. 그리고 그쪽은 꽤 괜찮아요, 진짜. 조금 현대기아 거보다 좀 별론 것 같은데 해도 가격 차가 2, 300만 원이면 거기서는 크니까. 근데 아토3에서 2, 300만 원은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큰 차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중국 전기차 가서 구경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소위 말해 RV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SUV나 뭐 CUV나 이런 계열들의 약간 좀 큰 차들, 큰 차들이 오히려, 왜냐면 한국에는 그런 차들 별로 없고 많지 않으니까. 테슬라조차도 큰 차를 만들어내는 게 별로 없고, 일단 큰 차는 가격이 완전 넘사벽이고, 저 EV9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이것저것 보태면 돈이 1억 되니까 너무 비싸다.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느낌이야? 한 5천만 원 언더, 3, 4천만 원으로 RV 뭐 한 7인승, 그리고 뒷자리가 그 뒤에 공간이 엄청나게 넉넉해서 이것저것 물건만 다 때려 넣고 캠핑도 갈 수 있는 차다. 이러면 저는 그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아직 그런 차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펙이 되는 차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있어요. 네, BEV 쪽으로는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정도 만족감을 주는 차는 조금 이제 가격대가 좀 되지만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게 샤오펑 X9이나 한 7천만 원 되는 리오토의 메가 정도? 이 정도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1,500만 원 정도 올라갈 테니까 가격도 높으니까 관세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7천만 원.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네요. 네, 없지는 않은데 그 시장 자체가 한국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 카니발 판매량이 1년에 다 해봐야 한 5만 대도 안 되는데 카니발하고 이런 이제 스타리아 승객용 다 해도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근데 겹치네요.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만 500만 원 차이면 사실은 차라리 500만 원 더 주고 한국 차 사지, 이럴 수가 있는 개념이 가동되는 구간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일단 AS 센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네. 네. 네. 오히려 이제 큰 차는 아니고 아예 제일 작은 소형차 쪽에서, 네. 경차 쪽에서는, 경차 EV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일단 현대기아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이런 세그먼트에 그런 데를 노리는 게 좋고 MPV류들 화물용 차량들이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토3 같은 경우 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기아 EV3가 있잖아요. 겹친다. 네, 겹쳐서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굴 같은 경우에 좀 될 것 같은 게 경차형은 없어요, 지금 한국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LFP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완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급속 충전 안 돼요? LFP? 아니요, 해도 되는데 이제 1만 킬로 좀 안 되게.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BYD나 테슬라 같은 경우 1만 킬로미터 정도가 권장이에요, 중국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만약에 LFP를 타셨는데 이제 뭐 아토3가 320km예요. 주행 가는 거리 표시되는 게. 근데 5천에서 1만 킬로를 그냥 급속만 계속 충전을 하고 다니면은 얘가 갑자기 어느 날 300km가 돼요. 1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LFP의 특성상 이 셀 밸런싱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압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5% 이하의 잔량 상태에서 100%까지 완속 충전을 많으면 3번 정도까지 해야지 제대로 배터리 잔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네. 그게 LFP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집에 충전기 있어서 나는 매일 완속 충전할 수 있어 이러면은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저도 사실 급속 충전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LFP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틀어지니까. 네. 이런 부분이 LFP 약간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하 한 5도나 10도 이하에서 주행거리 진짜 팍팍팍 줄어드는 거라 네네. 이제 이런 이제 전압 측정에 의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좀 LFP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가 100개도 넘게 막 있다가 이제는 점차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유럽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뭐 MG 마크를 달고 뭐 폴스타 이름을 달고 중국 차를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유럽에 팔기 시작하니까 준비가 안 된 그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과 뭐 독일을 비롯한 나라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났고, 뭐 폭스바겐은 이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일도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과연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그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잠식하면서 뻗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는 BYD는
BYD는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샤오펑이라던가 리프모터라던가, 샤오펑은 폭스바겐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예. 리프모터는 스텔란티스랑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그 업체들 간의 중국 자동차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최저 기준선, 뭐 승차감이나 운전 질감 이런 감성 품질적인 점에서 최저 기준선은 넘지만, 최저 합격선은 넘지만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평균치를 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한테 뭐 샤오펑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을, 뭐 리프모터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이런 것들을 받아오고 자기네들의 이제 배터리 및 모터 관련 기술들을 그쪽에다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제어 관련된 영역들도 제공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르노와 닛산의 얼라이언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성공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연합체가 되면은 이거를 중국만의 성공이라고 봐야 될지, 요거는 조금 판단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 유럽 회사하고 합작할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중국 자체로 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기는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BYD가 극찬을 받는 나라들 자체가 동남아, 그리고 남미. 아, 극찬 받아요? 네, 거기는 이제 1대1로 때문에 완성차 FTA가 돼 있어서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네. 거기 아이오닉이 막 8천만 원이에요. 아이오닉 5 스탠다드가 7천만 원 막 이래요. 네네네. 그럼 BYD 차는 이제 뭐 운송비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한 3천만 원이면 사니까, 3, 4천만 원이면 사니까 반값이잖아요. 네네. 거기는 관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좋다 그러죠. 가격 대비. 네네. 브라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돌핀이 막 올해 차를 받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관세의 여부, 이런 거랑 이제 소득 여부 이런 거랑 해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성공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부 업체가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면서 유럽 업체들하고 그러면서 성공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독일의 자동차 코스에서 엄청난 그 속도를 찍었던 니른부르크. 뭐 샤오미, 네, S7, 울트라. S7 뭐 아주 처음에는 뭐 운전하자마자 사고가 났다는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뭐 아니다 진짜 대륙의 실수 진짜 대박 났다 뭐 이러는 얘기를 하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의 ID.R이 2020년인가요? 니른부르크에서 이미 7분 20초대 기록을 찍은 적이 있고요. 그럼 프로토타입 차량들이라 그러죠. 개조. 네. 뭐 약간 속어로 얘기하자면 마개조라고 하죠. 몰라요. 마개조. 그러니까 개조를 한 개까지 해놓은 차. 네네. 이런 차들의 기록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쪽에 이제 업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른부르크에 뭐 등록을 했다가 사기로 밝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업체들이 니르 기록이 없는 게 이제 중국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트라우마? 이런 거였는데, 이제 샤오미가 요번에 어쨌든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지리가 링크앤코로 한번 찍었고, 요번에 이제 샤오미가 전기차로 찍었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르셔서 그래요. 이걸 2017년도에 이미 니오가 먼저 찍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아니 그거 니오가 먼저 찍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네. 진짜 전기차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막 크게 보실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럼 샤오미는 중국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일반인들의 평가는 이제 빈자들의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빈자들의 타이칸. 비슷하게 만들, 껍데기는 비슷하게 만들긴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차 좀 아는 사람들은 전기차 초보가 타기는 위험한 차. 근데 조금 이제 전기차를 두세 번째 타는 사람들한테는 탈만한 차.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왜요? 이론대로만 해놓으면은 사람은 이론대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레거시 업체들은 아는 거예요. 이론대로 최고의 차를 만들면 안 된다. 사람들의 습관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약간의 조정을 해놔야 된다. 이걸 알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그냥 그대로 이론적으로 제일 좋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들을 꺾으면 갑자기 뒤가 확 돌거나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 생각 없이 타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세 제어가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시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냥 바로 동영상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이렇게 커브 틀다가 막 이제
이제 막 받고 막 뭐 람보르기니는 특별히 많이 그런 일이 네. 벌어지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겠지만 이제 음. SDV로 샤오미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리스크가 있는 차. 중국 전기차의 미래 한번 꼭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현대기아밖에 없으니까 한국 전기차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현대기아는 현재 레거시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이제 감성 품질적인 영역, 네.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전기차의 이제 제어적인 영역은 이쪽도 만족을 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현대기아가 많이 좀 못하고 있어서가 문제인데 실제로는 꽤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만 이제 현대기아가 잠깐의 전성기를 찍고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언젠가는 내줄 겁니다. 중국은 국가가 밀어주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줄 거예요. 지금 당장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이제 차쟁이라 그러죠. 차쟁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은 보이지만 역전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럼 우리가 소비자로서 중국 전기차 사도 돼라고 했을 때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부 업체 몇 모델은 꽤 살만한 게 있고요. 그것들이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 몇 개 있습니다. 보여드린 자료도 있지만 리프모터 여기도 경차를 꽤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중형급인데 말씀하신 이제 7인승 이런 차. 네. 그것도 저렴하게 꽤 잘 뽑아요. 좀 많이 뭐라 할까요? 한국에서 속어로 싼 티가 조금 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가성비적인 영역의 차량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부 몇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유튜버들이 많이 보는 뭐 저런 그런 업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네. 들어갔을 때 그때 평가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슈리의 전기차 세상 슈리님과 함께 중국의 지금 현재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발전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BYD의 제품의 어떤 특성과 특장점들 알아봤고 중국의 전기차 사업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도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슈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